할머니 대상포진 주사가 아니에요. 도망가세요. 어머, 뭐라고? 바람이 참 차게 불어오는 날이었어요. 71세의 이 박순옥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낡은 창문 앞에 섰더니 저 멀리 보이는 건물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제 백반집 간판이 당당하게 붙어 있었죠. 동사무소 앞에서 감자탕 하나는 이 집이 최고라는 소문이 자자해서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던 곳이었답니다. 그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저는 이마에 땀을 훔쳐가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쳤던 거죠. 이제는 그 자리 대신 알록달록한 낯선 프랜차이즈 커피숍 간판이 걸려 있네요. 그 간판 아래로 젊은이들이 휴대폰을 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제 눈에는 그저 이질적이고 쓸쓸한 풍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몸을 기대었지만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는 듯 했죠.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너무 많은 세월을 보낸 대가였습니다. 허리는 이미 3번이나 수술을 했고요. 만성적인 무릎 통증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무거운 가마솥과 씨름했던 어깨와 손목은 더 이상 제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5년 전 의사의 강한 권고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육체의 한계 때문에 저는 억지로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죠. 내 두 손으로 기어코 아들 종식이 제약회사 연구원까지 만들었으니 후회는 없다고 스스로 되뇌곤 했습니다. 종식이는 제 평생 자랑이자 보석이었죠. 어릴 때부터 속이 깊고 영특해서 이 시장 바닥에 짰네. 나는 냄새를 맡지 않고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었거든요.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렇게 제 노후는 이제 편안하겠구나 하고 안심했었죠. 그런데 10년 전이었어요. 아들 종식이가 갑자기 엄마, 제가 엄마의 손맛을 이어가겠습니다라며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뭡니까? 저는 처음엔 펄쩍 뛰며 말렸지만 아들의 단호한 의지 덕분이었을까요? 감자탕집이 전에 없던 활기를 되찾자 내심 기특하다 싶었답니다. 종식이는 제 비법을 완벽하게 전수받았고요. 젊은 감각까지 더해 장사는 정말 날개를 달았어요. 정말 돈방석에 앉는가 싶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종식이가 돈맛을 알게 되자마자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기 시작했지 뭡니까?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던 투자가 이익을 보자 점점 도박으로 변해갔어요. 밤에는 주식창을 들여다보느라 가게 운영에 소홀해졌고요. 손님들의 불만은 늘어갔습니다. 제가 애가 타서 잔소리를 할 때마다 종식이는 엄마는 낡은 시대. 사람이라 뭘 모른다며 되레 화를 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예전의 순하고 깊은 눈빛이 아니었어요. 탐욕과 불안으로 번들거리는 낯선 얼굴이었죠. 결국 종식이는 감자탕집을 담보로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그 빚더미에 제 노후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5년 전 종식이는 엄마 죄송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는 찢어진 쪽지 한 장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집은 텅 비었어요. 아들 방의 창문은 늘 닫혀 있었고요.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배신에 망연자실했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다행히 저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남아 있었거든요. 감자탕집을 운영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식이 몰래 사두었던 오피스텔 2채 말입니다. 시장통에서 번 돈을 꼬박꼬박 모아 종식의 명의가 아닌 제 명의로 해둔 작은 재산이었죠. 2채에서 나오는 월세 200만 원은 제가 아들, 부부의 실패와 아들의 잠적 후에도 빈곤하게 살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막이었습니다. 그 돈만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낡은 집마저 팔고 길바닥에 나앉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때 현관에서 삐비빅 마이너스 비밀번호를 누르는 전자음이 들려왔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이민경이 귀가하는 소리였죠. 종식이가 가출한 후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남편에게 의지하는 대신 유명 복국집에 참모로 들어가서는 독한 실력을 인정받았거든요. 오디오북으로 들어야 할 것처럼 그녀의 구두 소리는 당당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남편이 가버린 상황에서도 저리 악착같이 자기 몫을 해내는 며느리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낯선 당당함이 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아 서늘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민경이 거실로 들어서며 밝지만 어딘가 꾸며낸 듯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민경아. 이제 오니? 난 대충 먹었지. 너는 뭐 먹을 거니? 민경은 제 옆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행동이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죠. 평소에는 샤워하러 들어가기 바빴던 며느리였으니까요. 저는 가게에서 먹고 왔죠. 어머니, 잠깐 저 좀 봐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민경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거칠었지만 그 접촉은 저에게 낯설었어요. 마치 무슨 거래를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 좀 봐주세요라는 말은 보통 며느리가 남편에게 하던 말이었는데 저는 그녀를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민경의 눈빛은 오늘따라 유난히 초조해 보였죠. 저는 며느리에게서 느껴지는 수상한 긴장감 때문에 몸을 돌려 앉았습니다. 평소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저에게는 안부 전화도 건성으로 하던 애가 이토록 가까이 붙어 앉아 속삭이듯. 말을 거는 건 아들 종식이가 잠적한 이후로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얘가 왜 이러나 하는 의아함과 함께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잔잔한 호수 위에 일렁이는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 요즘 환절기잖아요. 제가 어머니 보니까 안색도 좀 안 좋으시고 어머니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으셔야 돼요. 민경이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어색했죠. 마치 연극 대사를 외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상포진? 내가 그걸 왜 맞아? 난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한데. 저는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평생 감자탕집에서 땀 흘려 일했지 병원 신세지면서 몸 약하게 살진 않았거든요. 육체는 고돼도 정신력으로 버티는 게 저 박순옥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 대상포진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제 친정엄마도 지난 여름에 대상포진 걸려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밤새 알아누우면서 팔이 마비되는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 연세에는 무조건 맞아야 한대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갑자기 온다고요. 민경은 친정엄마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눈빛은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왠지 모를 강박과 조바심 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그 진심 같지 않은 간절함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래도 갑자기 무슨 접종이냐?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내가 알아서 한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호의를 쉽사리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민경은 제 손을 붙잡고는 한숨까지 쉬었습니다. 어머니, 종식 오빠 오기 전에 혹시라도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오빠가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오빠 생각해서라도 맞으셔야 돼요. 종식이 오기 전에 이 말 한마디가 제 약점이었죠. 아들 종식이는 제 평생의 한이었고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은 이름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저의 경계심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혹시 이 아이가 남편에 대한 미련 때문에 저러나 하는 측은지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종식이 오기 전에 내 말이 맞긴 하다만. 내가 웬일로 이런 걸 다 신경 쓰니? 내 친정 엄마나 잘 챙기지. 저는 속마음을 감추려 살짝 비꼬아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죠. 아이, 어머니. 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보다 더 소중하시죠. 제가 좋은 곳 알아봤어요. 저희 복국집에 식자재 납품하시는 강 사장님 계시잖아요. 그분 친구가 병원 원무과장으로 계셔서 야간에 특별 진료를 잡아주셨대요. 지금 가야 돼요. 저도 모르게 눈썹이 실룩거렸습니다. 강 사장님과 야간 진료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불길한 쐐기를 박았죠. 강 사장이란 사람은 민경의 가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덩치 큰 남자였는데 며느리가 그를 언급할 때마다 왠지 모를 어색함이 감돌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둘이 너무 가까워 보인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요. 게다가 야간 진료라니요. 정상적인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야간 진료? 밤에 병원을 간다는 말이냐? 멀쩡한 시간에 가지 않고 멀리 있는 병원이냐? 저는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도 힘든 노인을 밤에 끌고 가려는 저희가 무엇일까요?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어머니도. 낮에는 어머니 허리 아프시니까 복잡하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원무과장님이 어머니 오시는 길 편하시라고 퇴근 시간 이후에 가서 조용하게 후딱 맞고 오자고 하셨대요. 다 어머니 배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차도 강 사장님이 직접 운전해서 태워주신대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지금 늦으면 그분도 퇴근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어서요. 민경은 제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제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손에는 억지로라도 끌고 가려는 듯한 강한 힘이 실려 있었죠. 저는 그 힘에 속절없이 이끌려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재촉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왠지 모를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의 행동은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이상한 행동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민경에게 떠밀려 강 사장이 모는 검은 차를 타고 시내 외곽의 한 종합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강 사장은 평소 능글맞던 웃음기마저 싹 뺀 채 운전대만 꽉 쥐고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룸미러로 비치는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고요. 옆에 앉은 며느리 민경이도 평소 같으면 수다를 떨었을 텐데 오늘은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차 안을 감도는 이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은 마치 우리가 무슨 비밀스러운 작당 모의라도 하러 가는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을 저에게 안겨주었지 뭡니까? 민경아, 근데 이 병원 이름이 뭐라고 했니? 이 근처에 큰 병원이 있었나?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민경이는 제 질문에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냥 새로 생긴 병원이에요. 원무과장님이 아주 친절하시다고 해서. 그녀는 말을 얼버무리더니 이내 휴대폰을 꺼내 강 사장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노골적이라 저는 더 이상 캐물을 수도 없었죠. 새로 생긴 병원, 야간 특별 진료, 강 사장 친구. 모든 단어들이 따로 놀지 않고 마치 억지로 꿰어진 실타래처럼 저를 옥죄어오는 느낌이 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둠 속 풍경을 바라보며 허리가 욱신거리는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은 나 몰래 도망쳤는데 이제 내 며느리마저 나에게서 무언가를 감추려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이미 밤 9시 30분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제 눈에 비친 병원 건물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을씨년스러웠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요. 건물 외벽에 불빛 몇 개만 간신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병원 건물이 마치 검은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사장은 차를 세우자마자 능글맞게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웃음은 평소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었죠. 자, 어머님. 내리시죠. 마침 오늘 원무과장인 김 과장이 야근한다고 해서 제가 부탁 좀 드렸습니다. 복국집 식자재는 제가 책임지죠. 하하. 병원 로비는 낮의 북적임과는 달리 어둡고 썰렁했습니다. 평소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시멘트와 곰팡이가 섞인 듯한 퀴퀴한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요. 대리석 바닥은 훤히 비칠 만큼 깨끗했지만 발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 퍼져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습니다. 꼭 문 닫은 은행이나 공장에 들어온 기분이었지 뭡니까? 접수 창구 불빛만이 유령처럼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멀리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왔는데 그의 얼굴에는 과도한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 과장이었어요. 그는 헐렁한 정장 때문에 마치 조폭 영화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서 오십시오. 민경이가 저희 복국집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정도는 저희가 해드려야죠. 접종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박 간호사, 이쪽으로 모셔. 김 과장은 저에게 허리를 숙이며 손짓했습니다. 그의 인사는 너무나 극진해서 제가 무슨 VVIP라도 된 기분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저는 슬쩍 민경이와 김 과장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김 과장은 민경이에게 민경 씨 아니었으면 저희 병원 큰일 날 뻔했잖아요 라며 농담을 던졌는데 그 농담 속에는 두 사람이 이미 깊숙한 공모 관계에 있다는 불길한 암시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과장이 안내하는 곳은 본관의 밝은 병동이 아니라 복도 끝 구석에 있는 작은 처치실이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갈수록 조명은 더욱 희미해졌고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았죠. 일반적인 접종실과는 거리가 먼 마치 창고를 개조한 듯한 왠지 모를 위화감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치실 안에는 20 후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간호사 한 명만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경은 제 팔을 잡고 처치실 입구까지 데려다 놓더니 갑자기 몸을 돌렸어요. 그 움직임이 너무나도 재빨라서 마치 저를 이 공간에 재빨리 가둬두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 주사 맞으시는 동안 저는 잠깐만 강 사장님한테 납품 얘기 좀 하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민경과 강 사장은 재빨리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귓가에 크게 울렸죠. 텅 빈 처치실 안 낯선 간호사와 단둘이 남겨진 제 마음속에는 이제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선 본능적인 공포가 강하게 일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병원이 아니라 마치 덕 같았습니다. 처치실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고요.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 시간까지 병원에서 진료를 본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수상한 것은 제 앞에 서 있는 젊은 박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마치 죄수복처럼 짓눌린 표정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바닥을 맴돌았고요. 간호사는 저에게 팔을 내밀라고 했지만 손은 주사기를 들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열에 들뜬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죠.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던 저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속을 반쯤은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간호사는 지금 큰 죄를 짓기 직전의 심정처럼 보였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잠시만요.
간호사는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사기가 든 쟁반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바늘 끝을 스칠 때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저는 목소리를 깔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가씨, 주사가 무서워서 이러니?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니? 나는 대상포진 주사 맞으러 왔는데 아가씨 얼굴은 무슨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 같구나. 제 말에 간호사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 속에서 들켰다는 공포가 섬광처럼 지나갔죠.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요즘 제가 몸이 좀 피곤해서 손이 떨려서요. 잠시만 심호흡 좀 하겠습니다. 피곤 때문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피곤함이 사람을 저렇게 극도의 불안 상태로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노려보고 있는 것은 주사기가 아니라 그녀의 양심이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벽에는 약품 냉장고가 붙어 있었죠. 그 안에는 일반 백신들이 촘촘히 들어 있었는데 간호사가 꺼내든 주사기는 그 냉장고가 아니라 작은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는 병원의 약품이라는 표식이 아닌 흐릿한 글씨로 개인 보관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 주사기 안에 든 투명한 액체. 분명 대상포진 예방주사라고 며느리가 말했는데 왜 병원 약품이 아닐까? 왜 저렇게 주저하는 걸까? 저는 침묵 속에서 간호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죠. 간호사는 결국 쟁반을 들고 제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주사기 바늘을 소독솜으로 닦는 소리가 날카롭게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간호사의 눈가를 유심히 살폈죠. 그 순간 간호사의 눈가에 눈물 방울이 고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릴 듯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더니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혼잣말을 했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처절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번 달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500만 원이 급해서. 저는 그 혼잣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그게 지금 주사와 무슨 상관이야? 500만 원 때문에 이 밤중에 이런 일을 벌인다고? 제 머릿속은 혼란을 넘어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 민경이의 배후에 있는 그들이 고작 500만 원으로 한 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를 향해 단호한 시선을 보냈죠. 그녀는 불안에 떨면서도 이내 주사기를 들고 제 팔에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는 수준이 아니라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사 바늘 끝이 제 팔의 피부에 닿기 직전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를 놓기 위해 제 팔에 주사 바늘을 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고 몸을 굳게 만들었죠. 그녀의 손에서는 강한 소독약 냄새 대신 철저한 배신과 악취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갑자기 몸을 숙이더니 제 귀에 대고 모기 소리보다 더 작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억눌린 공포가 느껴졌어요. 마치 시체가 내는 마지막 경고음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이거 대상포진 주사 아니에요. 빠르게 말을 이었다 판단력 흐리게 하는 호르몬 제제예요. 뇌를 마비시켜서 치매처럼 보이게 하는 약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어머님 보험금이랑 오피스텔 재산 노리는 거예요. 제발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제 귀에 그 단어들이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죠.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호르몬 제제, 치매처럼 보이게, 보험금. 이 끔찍한 단어들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희미한 애정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경악하여 몸을 뒤로 젖혔죠.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두 가지 생명과 재산을 동시에 노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었습니다. 아니야, 민경이가 설마 그럴 리가 하는 미약한 부정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지만 간호사의 눈물과 떨림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죠. 500만 원 때문에 양심을 팔려 했던 그 여인의 절규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몸을 들어올릴 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쨍그랑.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주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 주사기가 깨지는 소리가 처치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이 소리는 단지 주사기가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민경과 강 사장이 치밀하게 짜놓았던 범죄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고, 한 간호사의 양심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였으며, 제가 며느리에게 품었던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였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간호사는 소리 지르며 처치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다급하게 울려 퍼졌고 이내 멀어져 갔죠.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지만 간호사에 도망치세요. 라는 절규가 제 귓가에 맴돌며 저의 의식을 잡아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치실 문 밖에서 민경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 간호사. 너 이리 안 와. 김 과장. 무슨 일이에요? 민경의 목소리에는 당황을 넘어선 분노가 서려 있었죠.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려 처치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은 채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민경은 문을 열려다가 복도에 울리는 김 과장의 거친 발소리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들으라는 듯이, 아니, 어쩌면 자신에게 확신을 주려는 듯이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문 열지 마세요. 지금 밖이 너무 위험해요. 김 과장님이 흥분하셨어요. 어머니만 무사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종식이 오빠 대신 어머니를 모실 거란 말입니다. 이건 걱정이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자 적나라한 탐욕의 선언이었습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준다. 종식이 오빠 대신 모신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치매 환자가 된 이유를 염두에 둔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 몸이 아니라 제 오피스텔 두 채에서 나오는 월세 200만 원과 죽음 뒤의 보험금 뿐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있던 민경의 손이 떨리는 소리마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제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문을 막고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제 심장만큼은 망치 소리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죠. 그래, 내가 나를 죽이려 했구나. 내가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서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구나. 이 충격적인 진실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순옥은 간호사의 절규,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며느리의 거짓된 외침 속에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늙고 병들었지만 60년 장사로 단련된 그녀의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제는 이 덫에서 스스로 빠져나와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지만 살아야 한다는 그 본능 하나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간호사에 도망치세요. 라는 절규가 제 머릿속에서 경종처럼 울려댔죠. 허리 통증이고 무릎 통증이고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처치실 문고리를 돌려 젖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 발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닿는 순간 뒤에서 문을 박차고 나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박순옥 노인네. 거기서. 김 과장의 거칠고 비명 같은 목소리였어요.
평소의 과도한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야수 같은 포효만 남아 있었죠. 저는 71세의 노구로 뛸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복도를 내달렸습니다. 제 폐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수술한 허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배신에 대한 분노가 그 모든 고통을 잠재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며느리 민경과 원무과장 김과장이 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과장의 구두 소리는 마치 거대한 망치가 대리석 바닥을 내리치는 듯 묵직했고 민경이의 날카로운 구두 소리는 그 뒤를 찌르는 듯 따라왔죠. 저는 병원의 가장 구석진, 어둡고 긴 복도를 뛰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그들이 저를 잡지 못하도록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김 과장은 저를 발견하고 낮고 격앙된 목소리로 민경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저를 추격하는 소리 속에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제 귀에 박혔습니다. 마치 저에게 들려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말입니다. 주사 실패했어. 젠장. 박 간호사 저 계집애가 배신했군. 잡아야 해. 노망난 늙은이 병원 밖으로 나가기 전에. 김 과장의 말 속에는 저를 늙은이나 노인네가 아닌 잡아야 할 표적으로 규정하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달리는 와중에도 그들의 탐욕스러운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병원을 나가기 전에 잡아라.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만나거나 제정신으로 그들의 계획을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목숨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경이는 거칠게 숨을 쉬며 저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죠.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두 오피스텔이랑 보험금만 받으면 되는데. 딱 5년만 노망 부리면 되는데. 딱 5년만 노망 부리면 되는데. 이 말 한마디는 제가 느꼈던 육체적인 고통보다 몇 배는 더 아픈 충격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아내였던 민경이가 저의 재산과 생명을 5년짜리 시한부 계획으로 설계했던 겁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치매 환자 행세를 하면서 그들의 통제 아래 제 월세 200만 원과 보험금을 바치게 될 터였죠.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희미한 정조차 그 말 한마디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제 심장은 망치에 얻어맞은 듯 쿵쾅거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복도 구석의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제 귀에는 며느리의 외침이 선명하게 들렸죠. 딱 5년만 노망 부리면 된다고. 그 말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 했어요. 내 아들의 아내였던 내가. 그때 뒤쪽에서 강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덩치 큰 그는 민경과 김 과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죠. 그 목소리는 마치 탐욕에 굶주린 짐승 같았습니다. 서둘러. 호르몬 제제는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병원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잡아. 그 늙은이 치매인 척 하려면 시간이 없다고. 계획이 틀어졌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들었습니다. 치매인 척, 오피스텔, 보험금, 호르몬 제제. 모든 조각이 무섭게 맞춰지자 제 정신은 맑게 깨어났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제 온몸을 휘감았죠.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 했구나. 하지만 이 박순옥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당해줄 줄 알았느냐? 저는 그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낡은 백만집 사장 시절의 날카로운 기지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병원 정문은 이미 저들의 시야에 들어갔을 터. 저는 환자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나 중앙 계단 대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판이 붙은 낡은 비상 계단문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감자탕집 사장이야. 이보다 더 지저분한 뒷골목 싸움도 해봤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민경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노인네가 사라졌어. 어떡해. 저는 숨을 참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했던 허리와 무릎은 계단을 밟을 때마다 천둥 소리처럼 고통을 외쳤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분노가 고통을 이긴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깨달았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맞서 싸우는 71세의 전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 힘겹게 택시를 잡아타고 저의 두 번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폐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몸 전체를 짓누르는 고통은 여전했죠.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리했던 허리와 무릎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렸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말해주고 저는 뒷좌석에 쓰러지듯 몸을 기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할 거야. 설마 그 늦은 시간에 모든 병원을 뒤지고 있을 리는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공포의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이와 강 사장의 집요함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이미 5년 동안 며느리의 독한 생활력을 통해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절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오피스텔 두 채의 월세와 보험금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이 보이고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향한 이곳은 며느리 민경이 세를 주고 있는 곳이 아닌 제가 비상시에 쓰기 위해 비밀리에 관리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이 도시의 반대편,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만한 안전지대였죠. 텅 빈 공간에 낯선 적막감이 감돌았지만 그 적막감 속에서 저는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주사뇌를 마비시킨다. 노망난 늙은이로 만들어서 내 오피스텔 두 채를 차지하고 내가 죽으면 보험금까지 노리려 했던 거구나. 그 끔찍한 계획을 다시 곱씹을 때마다 제 육체의 고통은 잊혀지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아들 종식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오직 저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적이었죠.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깔끔했지만 마치 오랫동안 비워둔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은 저에게 안식처이자 전투 준비 기지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이는 고통도 잊은 채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에 벽지를 뜯어내자 얇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금고는 제가 종식이의 도박벽을 알았을 때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래, 바로 여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열쇠를 꺼내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은은한 종이 냄새와 현금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금고 안에는 종식이가 잠적하기 직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따로 빼두었던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권으로 묶인 돈다발을 보자 저는 순간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이 돈은 탐욕스러운 며느리에게 넘어가지 않고 제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변호사를 통해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 담긴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죠. 제가 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한 것은 종식이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혹시라도 아들의 빚이 저의 재산에까지 미칠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종식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기존 유언장과 달리 이 유언장은 특정 조건 하에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혹은 제 의지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존에 대한 의지이자 탐욕에 맞서 싸우는 저의 정당성을 담은 마지막 문서였어요. 저는 현금 다발과 유언장 봉투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과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고 며느리의 탐욕을 심판할 수 있는 무기였으며
무엇보다 저 박순옥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존엄이었죠. 종식아, 내가 없어도 나는 살아야겠다. 그리고 너의 아내에게서 너와 나를 모두 지켜내야겠다. 저는 현금을 다시 금고에 넣어 잠그고 유언장 봉투를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제 육체는 쇠약해졌지만 이 재산과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다닐 병든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것을 되찾으려는 강인한 사업가로 다시 태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품에 안은 유언장 봉투의 단단한 종이 질감을 느끼며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 민경이의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으로 똘똘 뭉친 괴물의 맨 얼굴이 드러나자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 슬픔이나 배신감 대신 차갑고 굳건한 결의만이 남았죠. 그래, 민경아. 내가 나를 죽이려 했으니 나는 너를 며느리라는 이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겠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오피스텔 현관문은 여전히 밖에서 난폭하게 두드려지고 있었어요. 쾅, 쾅, 쾅. 문을 부술 듯한 그 소리는 민경이와 강 사장의 초조함이자 통제력을 잃어가는 탐욕의 절규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내지 못해 얼마나 미쳐 날뛸지 상상하니 제 입가에는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노쇠한 71세의 치매 환자로 전락할 것이라 확신했겠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감자탕집 100만집의 박순옥이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가마솥 앞에서 불과 씨름하고 야채값 후려치려는 상인들과 피 튀기게 싸워 이겨서 이 모든 것을 일궈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호르몬 주사 따위로 정신을 마비시키려 하다니 가당치도 않았던 겁니다. 어머니, 문 여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 생각하는데. 민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전의 가식적인 걱정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끝에는 억눌린 분노와 조바심이 섞여 삐져나왔죠. 혹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지 않으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저는 그들의 파렴치한 거짓 연극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간다면 저는 종식이 오빠 대신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의 노예가 되어 제 월세와 보험금을 빼앗기고 5년짜리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될 터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71세의 노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무릎은 욱신거렸고 허리는 금방이라도 다시 비명을 지를 듯 했죠. 하지만 제 심장만큼은 20대 청년의 심장처럼 맹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내 몸은 아프지만 내 정신은 살아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시끄럽다, 민경아.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100만집의 사장 시절 불량한 식자재를 납품하려는 업자를 쫓아낼 때의 목소리였죠. 너는 오늘로써 이 집의 며느리 자격을 잃었다. 더 이상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린 범죄자일 뿐이다. 저는 더 이상 허리 아픈 71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워 이겼던 그 시절의 박순옥으로 돌아왔죠. 저의 마지막 무기인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철한 사냥꾼처럼 침착했죠. 화면에는 오래전부터 법률 자문을 해온 김 변호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종식이에게 가게를 넘겨줄 때 복잡했던 법률 문제를 처리해 주었던 제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었답니다. 저는 변호사의 번호를 누르며 문 밖에 있는 며느리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낮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시죠? 접니다. 박순옥입니다. 예. 지금 당장 공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호르몬 주사를 이용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요. 변호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곧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죠. 변호사님, 시간 없습니다. 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제 오피스텔 2채와 은행 계좌에 대한 위임장 효력 정지 가처분부터 진행해 주세요. 며느리 민경이 제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매매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지금 당장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며느리 이민경의 보험금 수령 자격 박탈에 대한 절차도 바로 밟아주세요. 제가 만약 잘못되더라도 그 더러운 돈을 민경이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금고 열쇠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죠.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쾅쾅거리는 현관문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이리 쉽게 당할 줄 알았느냐?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법이지. 민경아,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가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게 될 거다. 내가 감히 나를 노망난 늙은이로 만들려 했다면 나는 너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어주마. 기대해도 좋다. 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역전의 서막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도시를, 이 골목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청하면 뜨거운 감자탕 국물 앞에서 허리가 부러져라 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저를 괴롭혔죠. 제 욕심 때문에 주식에 미쳐 눈이 돌아버리는 바람에 어머니의 평생 터전이었던 100만 집을 빚더미에 앉히고 도망쳤던 못난 아들, 그게 바로 저 종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죄책감에서 단 하루도 벗어날 수 없었답니다. 지방의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5년이라는 세월을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갤 때마다 저는 제 손이 닿았던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아내 민경이는 어찌 지낼까, 허리 수술까지 하셨던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옛집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자격이 없었어요. 빚을 청산하고 번듯한 모습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만 하면서 5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던 며칠 전이었습니다. 밤늦게 숙소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참이었는데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지역 뉴스가 제 발목을 붙잡았지 뭡니까? 뉴스는 시내 외곽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수상한 의료사고 미수 사건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죠. 간호사가 양심 선언을 했고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사건인가 보다 했는데 화면 구석에 희미하게 잡힌 병원 원무과장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 아내 민경이 복국집에서 일할 때 식자재 납품업자 강 사장과 함께 자주 어울리던 사람이었죠. 얼굴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제가 이토록 먼 길을 단숨에 달려올 이유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뉴스가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 보도할 때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피해자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최근 아들의 잠적으로 인해 홀로 생활하던 중.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죠. 70대 초반 홀로 생활, 아들의 잠적. 세상에 그런 70대 노인이 한둘이겠냐마는 저는 직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니실까? 이 불길한 예감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던 겁니다.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5년 만에 저는 결국 빚을 청산하지 못한 채 이 비참한 모습 그대로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 저는 단 한순간도 잠을 잘 수 없었죠. 그저 빨리 어머니를 만나 안아드리고
그 일이 정말 어머니와 관련된 일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를 움직인 건 돈이 아니라 바로 그 불길한 기분과 죄책감이었던 것이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예전 백반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5년 만에 와보는 고향이었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의 정겨운 감자탕집 대신 세련된 통유리로 된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청년들은 웃고 떠들며 비싼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짓밟고 도망친 평화로운 일상 말입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 저에게는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습니다. 지난날의 실패, 어머니께 저질렀던 죄, 그리고 아내에게 주지 못했던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모든 것이 이곳에서 시작되어 이곳에서 끝난 것만 같았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그 커피숍의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5년 전 깔끔한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때 묻은 작업복에 야위고 수염이 거뭇하게 자란 초라한 사내 한 명만이 서 있었습니다. 종식아, 너는 대체 뭐라고 돌아왔니? 저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죄 많은 아들이 무슨 염치로 어머니를 찾아뵈어야 하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그때였습니다. 저의 귓가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도시에서는 흔한 소리겠지만 그 소리에는 제가 5년 동안 잊지 못했던 아내 민경이 특유의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민경이일까? 아니면 제가 환청을 듣는 것일까? 이 불길한 장소에서 아내를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전봇대 뒤로 몸을 숨기고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어둠 속에서 2명의 남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제 아내 민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려한 옷차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날카롭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옆에는 강 사장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복국집에서 일할 때부터 곁을 맴돌던 식자재 납품업자 강 사장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밤중에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제 눈에는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는 어둠 속을 꿰뚫고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말입니다. 제발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그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닌데 멀리 갔겠어? 오피스텔도 아니면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고. 민경이 흥분한 목소리로 강 사장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늙은이라니 민경이가 누구를 두고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야, 이민경. 흥분하지 마. 김 과장한테 연락 왔어. 박 간호사가 경찰서에 신고할지 모른다고. 일이 커졌어. 일단 박순옥 그 노인을 찾아야 돼. 강 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민경을 다그쳤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 늙은이, 노인, 박순옥, 그리고 신고. 저는 몸을 숨긴 채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숨소리마저 멈췄죠. 민경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오피스텔 비밀번호는 확실한 거 아니었어? 왜 그 노인네가 안 들어간 거야? 그 안에 현금이랑 유언장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현금, 유언장, 어머니, 민경, 강 사장, 호르몬 주사, 경찰 신고. 모든 퍼즐 조각이 무섭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수상한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바로 제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배후에는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도망친 5년 동안 악착같이 제 곁을 지켰다고 믿었던 제 아내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기막힌 현실을 제가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을 것 같았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지은 죄도 모자라 제 아내가 어머니의 생명까지 노리려 했다니. 종식이 놈이 돌아왔는지도 모르잖아. 일단 빨리 찾아야 해. 강 사장이 주변을 살피며 경계하자 민경은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경이 시선을 돌려 제가 숨어있는 전봇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들킬까봐 숨을 멈췄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왜 이 근처에서 안 보이는 거야? 만약 박순옥. 그 노인네가 제정신이라면 우리 계획을 눈치챘다면 우리는 끝장이야. 민경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끝장. 내가 끝장나기 전에 내가 먼저 끝장내주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몸을 일으켜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제 목을 틀어막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자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고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민경아. 강 사장.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자 민경과 강 사장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질려 있었죠. 저를 향한 그들의 눈빛에는 마치 유령을 본 듯한 충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배신이 깃든 얼굴을 보자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5년 만에 귀환이 제 어머니를 향한 최악의 음모를 목격하는 순간이라니. 저는 이 비참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을 때 민경이와 강 사장의 얼굴은 마치 정지 화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민경이의 눈은 공포와 경악으로 동그래졌고 강 사장의 덩치 큰 몸도 움찔하며 멈춰섰죠. 제가 5년 만에 그것도 자신들의 범죄를 모의하던 장소에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종씨가? 너. 내가 왜 여기에? 민경이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더 이상 오빠라는 호칭 대신 불안한 종씨가만이 겨우 새어나왔죠. 그녀는 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오려 했지만 저의 분노에 찬 눈빛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니, 민경아? 너는 내가 죽은 줄 알았니? 아니면 5년 동안 거지처럼 살아서 너희가 찾는 박순옥. 그 노인네에게는 관심도 없을 줄 알았니?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5년간 쌓인 죄책감과 오늘 목격한 배신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마치 화약 냄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강 사장은 민경이와 저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들의 공모를 들켰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5년 만에 나타난 남편에게 들켰다는 현실에 더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야, 너 종식이가 맞냐? 너 여기 왜 기웃거려? 혹시 이민경한테 빚 갚으러 온 거냐? 강 사장이 덩치에 걸맞지 않게 비겁하게 말을 돌리며 저를 다시 도박꾼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빚?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나는 빚쟁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갚아야 할 빚은 탐욕스러운 내놈들이 내 어머니에게 저지르려 한 죄에 대한 것이다. 호르몬 주사, 치매 환자 위장, 오피스텔, 보험금. 내가 지금 말한 것들, 이 밤중에 너희 둘이 여기서 나눴던 대화가 맞니, 강 사장? 제 입에서 그 단어들이 튀어나오자 민경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그녀의 눈빛에는 발각된 범죄자의 비겁함과 함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종씨가 아니야. 그건 오해야. 당신 어머니가 최근에 자꾸 치매 증상을 보이셔서 내가 강 사장님한테 좋은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던 것뿐이야.
당신 나 믿지? 나는 5년 동안 당신 하나만 기다렸잖아. 당신 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데. 민경이가 필사적으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순식간에 가짜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는 그녀의 손길이 마치 독사의 혀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였다고? 아니, 민경아. 내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겠지. 내가 그토록 극진히 모셨던 것이 어머니의 생명이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이라는 것을 내가 방금 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단 말이다. 강 사장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덩치를 앞세워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새끼가 내까짓게 5년 만에 나타나서 어디서 훈계를 해. 이 일에서 빠져. 내 어머니든 뭐든 너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강 사장이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저는 5년 동안 노가다. 현장에서 단련된 몸으로 그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제가 비록 도박에 미쳤던 한심한 아들이었을지언정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그 분노 하나가 저에게 짐승 같은 힘을 주었죠. 내 인생은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 어머니의 인생과 너희의 범죄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제가 강 사장의 팔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민경이는 이 싸움을 지켜보더니 갑자기 뒤로 돌아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저도 강 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오피스텔 뿐이었겠죠. 가지마, 민경아. 내가 저지른 죄는 내 남편 앞에서 사죄해야지. 제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강 사장은 제 팔을 뿌리치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좋아, 종식이. 내 어머니는 이미 최후의 한수를 뒀을 거야. 내 아내도 지금 도망치고 있어. 너도 낄끼빠빠해. 너까지 이 일에 끼어들면 너는 영원히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할 거야. 최후의 한수. 강 사장의 그 말은 마치 천둥 번개처럼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어머니가 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미 혼자 힘으로 반격을 시작하셨다는 것을요. 저는 강 사장을 쫓는 대신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용서받고 싶다는 간절함과 어머니의 편에 서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종식이에요. 저 왔어요. 지금 민경이랑 강 사장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그들이 어머니를 해치려 했어요. 저는 다 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어머니 곁으로 갈게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어머니를 도울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5년간 짓눌렀던 죄책감과 아내의 배신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백반집 사장 박순옥의 목소리였습니다. 종식아,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왔니? 나는 이미 너 없이 모든 계획을 끝냈다. 내가 할 일은 하나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어머니의 편에 서라.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모든 진술을 시작해라. 그리고 내가 망쳤던 내 인생을 다시 찾아라. 나는 이제 내 도움은 필요 없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 양심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차가운 통화 종료음은 제게 어머니의 용서 대신 냉정한 현실과 마지막 의무를 던져주었죠. 저는 휴대폰을 쥔 채 5년 만에 돌아온 이 낡은 고향 땅 위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경외심이 뒤섞여 저는 온몸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단호한 명령대로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얼굴은 5년 동안의 고통과 밤새 겪었던 충격으로 헬쑥했지만 제 눈빛만은 어머니처럼 굳건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박순옥 씨의 아들 오종식입니다. 저는 어젯밤 벌어진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 이민경과 강 사장이 저희 어머니를 호르몬 주사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음모를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들었던 모든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강 사장이 휘두르려 했던 주먹, 민경이의 딱 5년만 노망 부리면 되는데 라는 그 잔인한 외침까지도요. 김 변호사는 제 진술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에게 죄책감 가득한 아들 대신 용기 있는 목격자를 보는 듯 했습니다. 오종식 씨, 어머니께서 이미 완벽한 방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오종식 씨의 진술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 편에 서십시오. 이것이 어머니를 돕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의 최후의 한수가 터졌습니다. 제가 진술을 마치고 경찰서로 향할 때쯤 지역 신문사에는 탑 기사로 대서특필된 기사가 실렸습니다. 헤드라인은 섬뜩했습니다. 단독 복국집 며느리와 납품업자, 70대 시어머니 대상 호르몬 치매 유도, 보험 사기 충격 모의. 기사 내용은 김 변호사가 확보한 박 간호사의 양심 선언과 어머니의 재산 현황, 그리고 며느리 민경이의 파렴치한 행각을 빠짐없이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속에는 백만집 사장 박순옥의 이름이 당당하게 실려 있었죠. 30년 전 제가 고발했던 그 베테랑 기자가 어머니의 마지막 SOS를 받고 움직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며느리의 파렴치한 행각과 병원 원무과장까지 엮인 조직적인 범죄 시도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샀습니다. 그날 오후 민경이와 강 사장은 도주 중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오피스텔에 침입하려다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민경이의 손에는 어머니의 명의로 위조한 대출 서류가 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민경이 잡혔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종식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차가움 대신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끝났다. 이제 내 아내의 일은 법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일은 내가 스스로 심판해야지.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통해 민경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진 모든 죄에 대해 5년 동안 도망쳤던 못난 아들의 죄에 대해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용서한다는 말 대신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을 끓여주셨죠. 결말은 통쾌했습니다. 며느리 이민경은 상해 미수 및 사기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고 강 사장과 김 과장 역시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박 간호사는 양심 선언으로 인해 처벌을 면하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새로운 직장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박순옥. 그녀는 두 오피스텔의 월세로 편안한 노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마솥 앞에서 고통받던 사장도 아들을 기다리는 외로운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존엄과 인생을 되찾은 새로운 박순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만에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와 다시 백반집이 있던 자리, 이제는 커피숍이 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커피숍 대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감자탕 가마솥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집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자탕집이 아닌 어머니의 곁을 지킬 수 있는 평범하지만 정직한 식당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등을 다독이며 말씀하셨죠. 종식아,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내 어머니에게는 가장 큰 복수가 될 것이다. 저는 어머니의 그 말씀 속에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강인한 삶의 의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렇게 박순옥의 인생 드라마는 탐욕의 끝에서 새로운 막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강인함과 존엄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